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연습 4주차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 사이에 명절이 좀 있었어요. 이제 추석 명절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어디 이동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뭐 주춤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1차 접종만 이미 한 사람들도 70%에 육박하고, 그죠? 저는 이제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내일 백신을 맞게 돼요. 1차 백신을 맞게 돼서, 지금 밤늦은 시간인데 미리 좀 찍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팔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네요. 학생 여러분들도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뒷날 내지는 한 2, 3일 정도는 거의 뭐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일정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그죠? 백신 접종 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3-41페이지예요. 자, 3-41페이지 이제 간주임대로 돼 있죠. 오늘 간주임대료를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서식에다가 넣는 걸 좀 해보려 했거든요. 해보려고 했는데 간주임대료 하나 딱 하고 나면 또 갑자기 서식에 넣을 만한 게 없어요.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바에 한목에 강의 시수 어느 정도 될 정도로 쌓였을 때 그때 실무 서식을 보면서 예제를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제가 뽑아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식에다가 숫자를 어떻게 넣는지, 그 서식에 숫자 넣은 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든지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을표,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가표,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요런 서식에 어떻게 각각 연동이 돼 가지고 기록으로 남아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 진행만 합니다. 서식 작성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오늘. 자, 간주임대료입니다. 자, 규정 요약을 보면 취지에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현금, 부채로 순자산의 변동이 없으나 보증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으로 간주임대료를 입금으로 과세를 돼 있죠. 그죠?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그 저학년 때 세법 개론 시간에 부가가치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고, 그리고 세법 강론 시간에 부가가치 세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가가치 세법에 보면 여러분들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산식을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걸 잠깐만 써보면 이렇게 돼요. 부가가치 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산식이 임대보증금 적수, 그죠?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죠. 그죠? 그리고 365로 나누죠. 요게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산식이죠. 그럼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거는 법인세 강론 시간에 다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보고, 그런 피드백을 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 과거에 수업은 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원래 세무회계 연습 시간이 그런 걸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걸 하면서 거기에다가 서식 작성까지 가미를 하겠다는 게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 원래 그런 걸 하는 수업인데 거기다가 서식까지 작성하는 걸 한번 보여줘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위화감, 거리낌, 거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없도록 만들자라는 게 제 요번 학기 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어디로 보느냐면 이 페이지에 저 밑에 보면은 계산 방법 해가지고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계산 방법이라 가지고 동그라미 1번은 일반적인 경우 있죠. 동그라미 2번은 추계의 경우고, 추계의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동그라미 1번은 일반적인 경우만 한번 봐보세요. 칠판에 저는 그대로 갖다 쓸게요. 여러분들은 그 책에 있는 거 보면 돼요. 자,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삼시는 보증금 적수, 여기서 건설비 적수를 차감합니다.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고 똑같이 365로 나누고 적수 계산했으니까 거기에서 금융수익이라는 걸 차감해요. 우리 아직 저랑 같이 공부는 안 했지만 금융수익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은 그 책에 있어요. 책에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금융수익에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어떻게 써야지 좋을까? 옆으로 조금만 갈까? 금융수익에 4가지. 자, 수입이자 할인율.
그리고 수입 배당금. 세 번째, 잘 들어야 돼. 신주인수권 처분 이익. 그리고 마지막, 유가증권 처분 손익. 요거는 신주인수권 처분 이익이고, 유가증권 처분 손익. 이거는 손익이야. 자,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주의하랬다. 동그라미 3번에 신주인수권 처분 이익만이고, 동그라미 4번은 유가증권 처분 손익, 손실과 이익이 동시에 오는 거야. 자, 취지부터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취지부터. 자,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그랬다. 그럼 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임대보증금, 전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대보증금, 전세금을 10억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 10억을 받았어. 적수는 1년 내내 갖고 있었어. 그러면 곱하기 365를 하겠지. 근데 저 뒤에서 365로 다시 나눌 거거든. 그래서 의미 없어서 그냥 생략할게요. 자, 임대보증금이 10억이다. 10억이다. 건설비 적수는, 건설비는 2억이다. 가정해 볼게요. 2억이다. 자,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지금 10억. 2억. 그럼 8억이죠.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는데 정기예금 이자를 연이자율로 5%라고 가정할게요. 5%. 365억 곱해야 되는데 이 365 다시 나누니까 의미 없고. 자,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4천만 원이 되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따라왔죠?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보증금 있잖아. 임대보증금, 전세금. 그거 받으면 뭐하냐? 받으면 뭘 하기는.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에 박아두봐야 돈도 안 되지만 은행에 박아두지. 그럼 은행에 1년 동안 8억을 박아두면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온대? 이자가 얼마 나오기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다가 박아두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지. 그게 얼만데? 5%지, 5%. 임대보증금 받은 것 중에 건설비 차감하고 나머지 은행에 박아두니까 5%가 되더라고. 5%. 그러면 이자 받으면 얼만데? 4천만 원이 뭐야? 4천만 원. 그 금융수익이 4천만 원이라고. 4천만 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자 하느냐? 봐봐. 간주임대료 계산 산식에서, 앞에 산식에서 지금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 근데 뒤에 금융수익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4천만 원이 있지. 그러면 퉁치고 나면 얼마가 돼요? 0원이지, 없지. 됐나요? 아니, 교수님, 이게 무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자, 가정을 할게. 자, 가정을 할게. 자, 어떤 가정을 하느냐? 요번에는 임대보증금을 받았는데 얘들이 이걸 은행에다가 안 박아둔대. 은행에 안 박아두면 어디다가 쓰는데요? 투기하는 데 쓰는 거야. 아, 그러니까 투기한다는 얘기가 뭔데요? 요 얘기야. 부동산을 하나 취득을 해. 취득을 하는데 대출을 엄청나게 땡기는 거야. 한도 이상으로 땡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걸 사업 용도로 쓰는데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막 부풀려가지고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 신호를 보내가지고 은행에서도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내가 대출을 거의 다 끼고 15억짜리를 사는데 대출을 거의 다 끼고 한 13억은 대출을 끼고 2억은 내 돈이라고. 그럼 13억 대출 끼고 2억 내 돈만 들여가지고 건물을 하나 샀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를 세를 주는 거라. 세를 준다고, 전세를. 그래가지고 전세를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받아. 전세를. 그러면 11억, 12억 전세 받은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대출을 또 껴가지고 또 다른 건물을 사는 거지. 그리고 거기를 또 전세를 줘가지고 전세금 받은 거에다 대출을 껴가지고 또 다른 건물 사고, 다른 건물 사고, 다른 건물 사고,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불려가는 거라. 이런 게 한동안 말이 많았던 그 갭 투자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갭 투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이 건물들 중에 하나가 시세가 팍 하락해가지고 손실이 나게 되면 나는 여기 전세 보증금도 못 빼주고 여기서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면 저기가 연쇄적으로 다 터지는 거라. 다 터져. 부실. 자본이 부실화될 우려도 있어. 아무튼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라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데 봐봐. 임대보증금 10억을 받았어. 건설비 2억을 차감하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를 곱하면 4천만 원이래. 4천만 원. 그런데 여기서 금융수익을 차감해 주는데 나는 이 전세금을 가지고 투기를 했지 은행에 박아둔 적은 없어. 그럼 은행에 박아둔 적이 없으면 금융수익이라는 게 존재하겠어요? 존재 안 하겠어요? 존재 안 하겠죠. 그러면 차감할 금액이 없으니까 간주임대료는 얼마가 나오는데 4천만 원이 나오겠지. 됐나요? 이 금액만큼이 입금 산입돼 가지고 10, 20, 22, 25%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한테 세부담을 더 증가시켜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투기를 막겠다 그 얘기예요. 그 취지가 간주임대료의 취지라 하더라.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뭘 볼 거냐? 자, 계산 대상 법인을 봅니다. 표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자, 이건 무슨 말인데? 모든 법인이 간주임대료를 다 계산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간주임대료를 계산 대상으로 하는 법인이 정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해져 있다. 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이니까 다 충족해야 돼요. 어느 안에 해당하는 법인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 내국 법인이어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라고 표현해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 법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밑에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업은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주업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업이라고 표현할 때는 수익 금액이 가장 큰 거, 매출액,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가장 큰 걸 주업이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다. 그러나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은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자, 밑에 별표시 1에, 표 밑에 별표시 1에, 자, 주업의 판단 기준은 단기말 현재 임대 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 수익 금액 말고 자산가액이 전체 자산 중에 50% 이상인 법인, 50% 이상인 법인. 됐죠? 자, 요때는 수익 금액이 아니라 자산가액 기준이라더라.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에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해야 된다더라. 초과. 이상도 아니고 초과다. 차입금 과다법인이어야 된다. 자, 밑에 계산 제외 보증금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의 자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이런 거. 기계장치. 여러분들 현업에서 나중에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기계장치 이런 걸 대여해준 업체들도 많습니다. 임대업을 하는데 뭐 예를 하나 들면 공장을 빌려준다더라. 공장을 왜 빌려주는데 내가 공장을 하다가 망했어.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그 공장 운영하는 거라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팔려고 보니까 좀 아깝네. 아까워. 왜? 내가 혹시나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전문 경영인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돌려준다면 나는 뒤에서 따박따박 이자 형태로 그 배당이나 받아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네. 근데 자금이 부족하다네. 그래서 빌려달라네. 그래서 빌려주죠. 빌려주는데 그 공장에서 똑같은 업을 할 거라네.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기계장치도 그럼 빌려줄게 돈 받고 그렇게 임대업을 합니다. 임대업을. 부동산만 임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랬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거를 대여해주고 받은 거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기계장치 같은 거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런 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주택가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추계할 때는 또 포함이 된다더라. 아무튼 자, 밑에 계산 방법 그 밑에 칸에 계산 단위 보세요. 계산 단위.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부동산을 합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즉 법인 입장에서 부동산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럼 그걸 다 합치는 거야. 뭐 보증금을 다 합쳐. 그래가지고 적수 계산하고 건설비 다 합쳐서 적수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부동산 건별로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하고 무조건 그냥 기타 사회유출 처분합니다.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 처분해요. 자, 손가락 끼고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손가락 끼고 3-22페이지 3-22페이지 자, 3-22페이지에 보면 소득처분에 무조건 기타 사유출하는 경우 돼 있죠. 그죠? 사후관리를 안 한다더라. 자, 그때 보면 동그라미 4번 한번 찾아보세요. 3-22페이지 맨 밑에 줄에 동그라미 4번 간주임대료 입금 산입액 돼 있죠. 간주임대료의 입금 산입액은 무조건 기타 사유출 처분하고 만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별도로 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자, 3-41페이지. 자, 이제 추계의 경우를 보자. 추계. 추계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추측해서 계산하는 걸 추계란다더라. 장부 같은 게 불비되거나 미비한 경우에 추측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추계라 그런다. 추계. 추계. 이렇게 추측해서 계산하는 추계인 경우에는 두 번째 칸에 모든 법인이 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임대주업을 하는 차입금 과다법인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인이 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된다. 자, 그 밑에 계산제외 보증금이라 되어 있죠. 자, 계산제외 보증금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도 계산 대상이 된다. 즉, 추계 시에는 주택과 부수토지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다 포함을 시킨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밑에 계산 방법 보세요. 자, 밑에 계산 방법에 보면 계산 방법에 일반적인 경우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수 차감하고 전기분자를 곱하고 365 나누고 금융수익이라는 걸 차감한다. 그런데 추계인 경우 보세요. 추계인 경우 여러분들 책에 추계인 경우에는 건설비 적수 이런 거 차감 안 합니다. 보증금 적수만. 물론 이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에 관련된 보증금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금융수익도 차감 안 합니다. 금융수익도 차감 안 해요. 됐죠? 됐습니다. 자, 맨 밑에 세무조정 보세요. 세무조정. 추계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기초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의 차이를 입금 산입하고 대표적 상여로 처분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간주임대료 계산을 배웠잖아. 추측해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만 따로 계산해가지고 입금 산입해가지고 소득처분을 어떻게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왜 추계를 하는데? 장부가 일부가 불타서 없는 거야. 나머지 부분밖에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돼. 그럼 불타서 없어진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 추측해서 계산하자 그 얘기예요. 그 추측해서 계산하는 그 입금 항목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여러 가지 많겠지. 그 중에 한 가지가 간주임대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금액을 다 계산하고 나면 이걸 별도로 소득처분하는 게 아니라 추측해서 계산한 금액에 다 합산을 해. 합산을 해. 그리고 장부로 확인이 되는 금액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 비는 금액, 그것만 입금 산입하고 대표적 상해 처분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추측해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만 따로 소득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고, 즉 추측해서 계산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간주임대료다.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간주임대료까지 포함을 시켜서 장부로 확인되는 금액과 비교를 해서 빠지는 부분, 빵꾸가 나는 부분, 그만큼을 입금 산입하고 대표자 상해 처분한다 그 얘기예요. 대표자를 문책하기 위해서. 됐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산식은 이제 배웠으니까 자, 구체적으로 좀 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으로 되어 있죠. 자, 계산해 보면 보증금 적수부터,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 보증금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적수 계산할 때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현업에서 주의해야 돼요.
일하게 되면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 개시일부터 기산이라고 돼 있죠. 임대 개시일부터 기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건물주야 법인으로 하는데 건물을 빌려줬다고, 세를 줬다고, 그럼 보증금을 받겠지. 임대 보증금, 전세금. 근데 전세금이 40억이래. 전세금이 40억. 언제부터 빌려주는데? 지금 9월인가? 10월 1일부터 빌려준다고 볼게. 10월 1일부터 빌려준데 보증금이 40억이라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당장 40억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쉽지 않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40억이라는 임대 보증금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을 해요. 처음에 한 5억, 나중에 한 15억, 10억, 5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고. 나눠서 지급을 해.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임대 보증금 적수 계산,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 적수 계산의 기산을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냐, 그 얘기요. 무조건 임대 개시일부터다. 임대 개시일. 됐죠? 그러면 10월 1일이 임대 개시일이면 10월 1일부터 적수 계산을 해야 돼. 실질적으로는 10월 5일에 받았대. 그래도 10월 1일부터 적수 계산을 해야 돼. 반대로 혹시나 9월 중순에 받았대. 그래도 10월 1일부터 적수 계산이 들어가야 돼. 됐죠? 무조건 임대 개시일부터다. 자, 밑에 별표식 1에 적수의 계산 방법이라 적수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매일매일 24시 현재 잔액의 합계액을 말하면 돼 있죠. 이 적수라는 개념은 민법에 있는 개념이거든. 매일매일 쌓여가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일반적인 경우에 적수의 계산은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이라는 표현을 써. 초일 산입. 첫 번째 날은 하루가 안 되더라도 24시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냥 하루로 봐버리고, 마지막 날은 24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루에서 빼버리고, 이게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이야. 사례를 들어서 오른쪽에 1월 1일에 취득한 토지 100원짜리를 12월 31일에 처분을 했을 때 토지의 적수 며칠 동안 갖고 있었냐, 그 얘기예요. 1월 1일에는 갖고 있었죠. 12시에 1월 1일에 갖고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24시간을 다 갖고 있었던 건 아니죠. 1월 1일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은 산입을 해준다고, 하루를. 그러면 말일 불산입. 12월 31일 0시 기준으로는, 그죠? 0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나? 24일, 밤 12시 기준으로, 그죠? 없잖아, 팔리고. 그러면 24시간을 다 갖고 있었던 게 아니네. 그럴 때 말일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면 빼버린다고. 빼버려요. 그럼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하니까 총 364일 동안 갖고 있었던 게 되지. 그 적수는 364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간주임대료는 좀 달라요.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좀 다르냐?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해야 돼. 왜? 임대기간이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임대기간이면 1월 1일도 풀로 다 임대기간에 해당이 되고 12월 31일도 풀로 다 임대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지. 물건처럼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용역 그 기간이니까, 제공기간이니까. 그래서 초일도 집어넣어야 되고 말일도 집어넣어야 돼. 간주임대료가 독특하다더라. 그래서 적수 계산을 하면 1년은 365일로 된다. 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수 계산을 할 때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편해요. 상반기는 181일, 상반기 181일, 하반기 184일, 하반기 184일. 됐죠? 만약에 유년인 경우에는 상반기는 182일, 하반기는 184일. 요래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중간에 건설비 적수로 갑시다. 이제 건설비 적수. 자, 밑에 토지가액은 제외라고 돼 있죠.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과 관련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건설비 적수 계산할 때도 건물값만 집어넣는 거지 토지값은 집어넣는 게 아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취득가액, 거기서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다더라.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다. 그죠? 이건 무슨 말인데, 밑에 괄호 안에 있는 말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돼. 평가 차익은 가산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에서 차감하는 이 건설비 적수, 건축물의 적수는 취득가액 베이스다, 그 얘기예요.
취득가액 베이스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 더,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증이 생기든 평가감이 생기든 간에 그 평가 차익을 반영을 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반영을 하면 장부가액이 되겠죠.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취득가액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대대적인 수선을 통해 가지고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취득가액에 우리는 그걸 가산하잖아요. 취득가액 베이스니까 자본적 지출액은 가산이 돼야 된다. 됐죠? 됐습니다. 자, 취득가액 베이스다.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더한 거다. 평가 차익은 가산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하지 않는다. 자, 밑에 점에 건축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는 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고 돼 있죠. 그죠? 건축물이 만약에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 25제곱미터만 빌려줬다고 할게요. 그럼 4분의 1만 빌려준 거잖아요. 4분의 1만 빌려준 거. 그때 받은 임대보증금 적수, 전세금은 그 4분의 1 면적에 해당하는 거니까 건설비 적수, 건설비 지출된 것 중에서도 4분의 1만 차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죠. 됐습니다. 밑에 별표시 2번에 그럼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안분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아까 4분의 1이 무슨 말이냐. 총 10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25제곱미터만 빌려줬다 했잖아. 그러면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지.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면적으로 계산을 한다더라. 됐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별표시 세 번째 점에 적수 계산. 자, 별표시 3 이래가지고 있죠. 그죠? 별표시 3 보지 말고. 또 그러면 이번 취득가액은 임대 개시일부터 무조건 기산을 한다. 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면 임대 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면 자본적 지출액은 임대 개시일부터 하면 되는데 지출이 이후에 발생하면 이후부터 기산을 한다. 자, 이 얘기요. 건물은 1월 1일부터 세를 줬어요. 빌려줬다고. 그래서 건물이 원래 1월 1일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4월 1일자로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 거야. 설치했어요. 그 고속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10억이 들었대. 건물은 원래 100억이고. 그럼 이 건설비 적수 계산할 때 1월 1일부터 건물은 100억짜리가 있었던 거야. 근데 4월 1일부터는 110억짜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적수 계산을 할 때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총 90일에 대해서는 100억을 곱해야 되고 100억짜리 건물에만 나머지 그러면 며칠 돼? 275일 이렇게 되나? 나머지 275일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액 10억까지 포함한 110억에 대해 275일을 곱해야 되겠지.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당연한 말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다시 위에 그림으로 올라가서 맨 오른쪽에 이제 금융수익의 범위를 봅시다. 금융수익의 범위. 자, 금융수익의 범위에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유수권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 손익 이래 있댔죠. 오른쪽에 보면 소득세 이래 가지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소득세법 강론 시간에 공부했을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차감하는 이 금융수익도 가지수는 같은데 요 두 가지는 소득세법에서는 차감하지 않아요. 차감하지 않아요. 소득세법에서 간주임대료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취지는 이중과세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라고. 그런데 얘들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는데 얘들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없었거든. 왜냐면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거주의 과세원칙이 입각해 있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이 둘은 소득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그래서 금융수익, 소득세법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에는 동그라미 1, 2만 있지 동그라미 3, 4는 없어. 그죠? 됐죠? 그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저랑은 물론 안 했겠죠. 그죠?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하는 거는 법인세법 관련된 거니까 요건 시험 범위, 그 소득세법 얘기는 시험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금융수익의 범위에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이자는 이자 받은 거, 이자 쏘는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할인료, 수입 배당금, 배당 수입 받은 거. 신주인수권 처분 이익. 그리고 유가증권 처분 이익 돼 있는데 별표시 4번 한번 따라가봐. 저 밑에. 별표시 4번 따라가면 유가증권 처분 이익과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 함께 있으면 차감한 순액으로 하되 마이너스 금액은 0으로 본다 돼 있지.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암기하면 돼. 유가증권 처분 손익.
처분 손익. 그러면 손실과 이익이 있으면 둘을 네팅한다 그 얘기예요. 네팅을 하는데 만약에 손실이 더 커가지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그때는 없는 걸로 본다. 0으로 본다. 그 마이너스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거든.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돼버리거든. 간주임대료가 더 늘어나 버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없는 걸로 본다. 0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밑에 사례를 한번 볼게요. 3-42페이지 맨 밑에 사례. 이자 수익이 100원이 있다. 이자 수익이 100원 있다. 정기예금 미수이자 20원 포함되어 있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함한다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60원, 유가증권 처분이익 40원, 처분 손실 50원이 있는 경우도 있죠. 숫자 한번 넣어볼까? 자, 이자 수익 100원.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정기예금 미수이자가 20원 포함이 되어 있대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60원. 어디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없으니까 포함시키면 안 돼요. 자, 유가증권 처분이익 40원. 유가증권 처분 손실 50원. 이 둘은 네팅한다 그랬죠.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마이너스는 없는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100원만 금융수익으로 차감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교수님, 이 미수이자 20원,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 위에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면, 동그라미 4번에 유가증권 처분이익 밑에, 동그라미에, 자, 발생주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금융수익은 발생주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따라서, 정기예금 등의 미수이자 계상액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괄호안에 권리의무 확정주의라 X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세법과 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있고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래서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입각해 있기 때문에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그죠? 입금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죠. 다만 기업회계 기준을 수용을 해서 회계 기준에 따라 발생주에 따라 미수이자라는 이자 수익을 계상했으면 입금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가 원천지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입금 불산입 시키죠. 왜? 공공다수를 상대로 한 은행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아야 미수이자 계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미수이자 계상액이 각각 회사들마다 법인들마다 얼마씩 계상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일일이 그걸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행한다고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저 뒤에 5절에 손익기속식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해드릴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에서 입금불산임이라는 세무조정을 행하는데 단기에 입금으로 보지 않는 입금불산임이라는 세무조정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 미수이자를 포함한 100원이 금융수익에서 차감이 돼야 된다고. 왜? 이 금융수익의 범위는 발생주의다.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아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별표시 5번에 세부사항 돼 있죠. 세부사항. 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범위에 수입이자 할인료, 정기예금 등의 미수이자 계상액이 되어 있죠. 그죠? 제외대상은 선수이자, 미수이자라는 얘기는 이미 발생을 했는데 수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선수이자는 아직 발생을 안 했는데 먼저 수취한 거지. 발생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수이자는 제외다. 선수이자는 제외. 됐죠? 됐습니다. 밑에 사례가 있는데 첫 시간 요 정도 하고 잠깐 끊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하죠. 끊었다가 하겠습니다.